심리적으로 사실은 반도체주에 대한 투매 현상이 일어났다고 보고 있어서 AI라는 전체 시장을 놓고 봤을 때는 저가의 제품이 나와야지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반도체 패권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넘어간 게 분명하고, 반도체 업체한테 미치는 영향이 저는 제한적이라고 보는 거고, 오히려 지금 딥시크 관련해서 지금 뭐 아주 그냥 세계가 난리가 났어요. 엔비디아는 거의 삼성전자 시총 2개가 날라갔다. 어마어마했습니다. 네, 이런 역대 최고 하락이라고 그러던데, 금액으로 했을 때 17% 하락했다. 워낙 속가치가 높았으니까. 그렇죠. 3조 5천억 정도, 5천억 엄청난 정도 거죠. 됐으니까요. 그게. 예. 자, 어떻습니까? 일단 그 며칠 지나면서 이 딥시크에 대한 또 회의론 아니면 음모론 뭐 여러 가지가 튀어나오고 있어요. 지금 사실은 뉴스에 한번 반짝한 거 갖고 판단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서 너무 좀 과도하게 반응을 하는 것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 첫날 16% 빠졌다 다음날 9%가 다시 이제 올라오고, 그다음에 또 4% 빠지고 지금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오늘도 그냥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은 팩트만 놓고 보면 지금 딥시크에 들어갔던 칩은 물론 텐센트 910C가 또 일부 들어갔던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체 칩인 거죠. 그래서 화웨이 칩인 건데, 근데 일단 공개적으로 가장 많이 쓴 거는 역시 AI 칩은 엔비디아 칩을 쓰고 있다. H800이라는 거는 H100보다 조금 그레이드를 낮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80이어야 되는데 이제 세 자리로 부르려고 800이라고 부르는 것이라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100 기본적인 건 100인데 성능이 네. 80% 정도 성능밖에 안 돼요. 8배 좋아도 800이 아니라 80인데 공 하나 붙인 거라서. 근데 그것도 이미 미국에서 이미 작년에 판매 금지를 시킨 거예요. 옛날에 사놨던 거고, 지금은 그거보다 더 다운그레이드한 H20을 팔고 있어요. 80에 또 4분의 1 성능인 거죠. 진짜 저성능으로 자꾸 내려가고 있네. 그래서 지금 이 800만 해도 이미 옛날에 샀던 거고, 지금 그러면 중국을 최종 목적지가 중국으로 가는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HBM에 판매되는 것들은 이미 다 반영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영향은 제가 사실은 없다고 보고 있고. 왜냐면 지금 아주 더 강력한 규제로 인해서 이러한 칩들이 계속 공급이 되면서 이게 확장되거나 다른 기업들이 적용하기가 어려울 테니까. 이미 다 박혀버린 거예요, 작년에. 그래서 이미 그건 다 반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메모리 업체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중저가 칩 갖고도 이렇게 된다면은 엔비디아 니네 비싼 거 안 팔릴 거 아니냐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 다음에 고객들이 주문했다가도 그럼 좀 기다려볼래, 좀 싼 칩 나올 수도 있잖아. 왜냐하면 지금 중저가 칩 AMD를 비롯해서 많은 업체들이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럼 실제로 그럼 각 빅테크 업체들이 원하는 만큼의 물량이 쏟아져 나올 때까지 시간 얼마 걸릴까? 올해 안에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내년 이맘때도 저는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사실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어서, 심리적으로 사실은 반도체주에 대한 투매 현상이 일어났다고 보고 있어서 엔비디아도 그렇게 타격을 받을 일이 없습니다. 현재로서 볼 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빅테크 기업들이 조금 아까 본인들이 갖고 있었던 최대 장점은 이제 오픈 AI와 시스템 내지는 자체 개발한 건데 다 고가 칩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네. 블랙웰 칩을 써서 뭐 어마어마하게 비싼 돈을 들여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데 10분의 1 가격으로 그 똑같은 성능의 서비스를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근데 오픈소스다. 오픈소스가 되면 좋은 건 앱 개발자들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다 공개가 됐으니까 더 나은 것.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진영의 강점이 그거잖아요. 애플하고 맞섰을 때 오픈소스 해버린 것들. 그렇죠. 시장 점유율이 그래서 80%가 된 건데, 이제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그거는 현실화될 수 있는 건데, 이 부분이 오히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한테 오히려 사실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근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건, 그러니까 이제 빅테크 기업들은 그냥 일단 제일 좋은 게 좋은 거야 하고 좋은 것만 비싸고 좋은 것만 가지고 적용을 했던 건가요? 낮은 제품 가지고도 써봤는데 이거보다 이게 훨씬 뛰어나서 이걸로 선택한 게 아니라 그 부분은 뭐 제가 물어보진 않았지만, 우리 먼저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휴대폰을 교체를 한다. 계속 이제 좋은 걸 써왔던 사람들은 조금 돈 더 주고 제일 비싼 걸 사요. 그죠? 그게 당연히 왜냐 2, 3년 동안 하고. 쓰는 동안에도 이게 그러면 상위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중저가를 하면 1년만 지나도 완전 하위 제품이 돼버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데이터 센터 구축을 하면은 미니멈 3년을 써요. 네. 3년까지는 성능이 상위권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현 시점에서 제일 좋은 걸 써야 되는 거라서 한 측면이 제가 보면 더 크다고 보고 있고, 그러면은 그럼 중저가 제품이 있었느냐, 선택지는 있었는가? 사실상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엔비디아는 당연히 돈을 벌기 위해서
비싼 제품이 나오거나 고성이 나오면 옛날 거는 생산을 줄여요. 구하기도 쉽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유도를 하는 거야. 최신 제품으로. 근데 그런 측면이라고 하면 그러한 것을 만들어내고 있는 업체가 누가 있느냐 따져보면 아직은 없잖아요. 지금도 각 IT 기업들이 자체 칩인 거잖아요. AI 그치. 칩, 자체 칩인데 근데 대부분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구글 메타 다 그 칩을 개발하는 이유는 내가 쓰려고 하는 거거든요. 밖에 팔려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 물량이 막 시장에 나와가지고 교란시킬 정도는 아닌 거예요. 지금 엔비디아 거 비싼 거 쓰던 거를 대체하겠다는 의도가 강한 거라서 중장기적으로 보면 엔비디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물량을 생각해 보시면 지금 엔비디아 생산 물량만큼 나오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릴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또 사실은 반도체 업체한테 미치는 영향은 저는 그래서 제한적이라 보는 거고 오히려 빅테크 기업들 고민이 커진 거예요. 근데 전 한 가지 좀 드는 의아함이 이게 칩의 문제냐 아니면 지금 딥시크는 지금 추론하는 그 딥러닝이라는 과정을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그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아니라 또 그렇다고 하면은 빅테크도 칩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알고리즘의 어떤 개선 이런 것들을 통하게 되면은 똑같은 논리라면 이게 훨씬 더 좋은 성능 거 쓰면은 확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은데 더 좋아질 것 같은데 맞습니다. 속도가 더 좋은 칩을 쓰면는데 알고리즘이 동일한 수준이면 그렇죠. 알고리즘의 문제잖아요 지금. 더 좋은 결과를 내놓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메타 같은 회사가 짧은 시간에 왜 이렇게 세계를 장악할 수 있었을까? 그게 이제 소프트웨어 파워잖아요. 그렇죠. 알고리즘 파워와. 그런데 그걸 딴 애들 못 따라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따라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죠. 그건 한 명의 천재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천재가 등장을 한 거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 천재가 만들어놓은 그 오픈 소스 보고 이제는 누구나 다 응용해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다 해놓는다고 하면 빅테크도 자기들만의 어떤 고집이 아니라 이것을 보면서 뭔가 획기적인 개선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픈 소스니까 당연히 벤치마킹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서 지금 백악관에서도 성명을 발표를 했잖아요. 심지어는 네. 뭐 좋다라는 느낌과 우려가 된다는 거 두 가지를 다 발표를 했는데 자 지금까지 소프트웨어 파워는 패권을 누가 갖고 있었냐 미국 그렇죠. 하드웨어 패권은 아시아 근데 만약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딥시크의 소프트웨어 파워가 훨씬 우세하다라는 게 증명되는 순간 미국은 소프트웨어 파워조차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완전히 반도체 생태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면 작지 않은 이슈라는 거죠. 네. 근데 이번에 뭐 발표 나온 걸 보면 엄청난 돈들을 빅테크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라든가 관련된 이 구매라든가 여기다 돈을 쓰게 돼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오히려 적은 비용으로 원하는 목표들을 달성하게 되지 않을까요? 오히려 호재가 되는 거 그렇죠. 아닌가요? 제가 1년 전쯤에 이제 AI 열풍이 막 늘기 시작했을 때 얘기했던 게 일반적으로 IT 산업이 갖고 있는 사이클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네. 독점 시대를 거쳐서 플레이어들이 점점 늘어나다가 완전히 춘추전국 시대를 거쳐서 다시 옥석을 가리는 과점 시대를 거쳐서 올라간다 했을 때 시장은 그러면서 커진다. 근데 만약에 독점 시대가 계속되면 시장은 안 큽니다. 많은 플레이어들이 들어가고 정말 경쟁자들은 피를 말리겠지만 그런 시대로 갔을 때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AI 시장 전체로 특정 기업 말고 AI라는 전체 시장을 놓고 봤을 때는 저가의 제품이 나와야지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가 전기 자동차에서 봤잖아요. 그렇죠. 테슬라가 모델 X, 모델 S 두 종류만 갖고 있을 때 그렇게 빠르게 커지지 않았고 생산량, 판매량도 적었어요. 그러다 모델 3가 나오면서 폭발적으로 판매량이 늘었고 전기차 시장이 그냥 붐업이 돼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I 시장도 중저가 칩이 나와야지만 시장이 커지는데 여기서 제가 그때 퀘스천을 드렸어요. 과연 엔비디아가 어떤 전략을 할 거냐. 중저가는 딴 애들 하라고 하고 자기는 프리미엄 칩만 고집할 건지 본인도 중저가 칩을 개발해서 내놓을 건지에 따라서 엔비디아 미래가 어떻게 될지 결정될 것 같다는 말씀드렸는데 거기에서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자기도 중저가 칩을 내가지고 이제 양쪽의 시장을 같이 노릴 건지 여전히 프리미엄을 고집하면서 나는 약간 명품의 브랜드로 갈 건지 이 부분이 사실은 재밌는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저희도 그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막 급등이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이 그동안 이 엄청난 빅테크와의 그 자금 경쟁을 어떻게 견디겠냐라고 했던 것들이 약간 좀 변하는 것 같아요. 생각이 투자자들이 야 이러면 해볼 만한 거 아니야? 비슷한 수준 혹은 우리가 쓸만한 거 적은 돈 가지고도 우리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그 생각, 자신감들이 좀 붙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맞습니다. 그게 좀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폰에서 초기에는 아이폰이 완전히 휩쓸었었잖아요. 그러다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이제 오픈 소스를 하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시장이 커졌잖아요. 플레이도 많아지고 그래서 완전히 경쟁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처럼 지금 빅테크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에 지금 재밌는 것들이 지금 엔비디아 칩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통합칩이에요. 네. 학습도 할 수 있고 추론도 할 수 있는. 근데 이번에 딥시크에서 나왔던 R1이라는 것은 추론에 특화된 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최종 사용자들은 그러니까 플랫폼 업체들이 원했던 건 추론이에요. 내가 학습까지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전문적인 쪽에서 사실 필요한 거지 나는 그냥 활용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근데 엔비디아는 굳이 필요하지 않은 학습 기능까지 갖고 있으면서 가격이 비쌌던 거거든요. 네. 나는 추론만 필요한. 그래서 지금 이제 추론만 할 수 있는 저가 칩에 대해 조금씩 나오면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삼성전자 마하원 시리즈 또 그 중에 하나였던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거죠. 네이버도 처음에는 마하원 1조 원 사겠다고 했다 나중에 틀어지긴 했지만 그건 아마 이제 누가 주도권을 잡냐의 문제였던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은 나는 추론만 필요한데 추론에 특화되는데 가격이 훨씬 떨어지면서도 성능이 나쁘지 않은 것이 나오게 되면은 그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거든요. 내가 직접 구축할 수도 있지만 저가에 그냥 활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의 어떻게 비용이 절감하면서도 빠르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주가에 반영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이 플랫폼 기업들에게 중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참 궁금하고요. 아, 근데 어쨌건 지금 당장 우리 시장에서는 SK 하이닉스가 뭐 거의 10%가 넘는 장중에 급락이 나왔다가 지금 거의 10%, 9%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이거 일시적인 급락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엔비디아의 고민과 더불어서 하이닉스도 이제는 불투명한 주가 전망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건가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반도체에서 메인 칩인 엔비디아는 약간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메모리로 가면 딱히 영향을 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그 시장이 수요자가 많아지면 더 공급이 많아지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런 가능성이 있어요. 중저가 칩이 이제 많아지면 중저가 칩에 HBM을 쓸까? 아, 그럴 수 그냥 있겠네. GDDR을 쓸 수 있어요. 성능을 조금 더 높여서. 그런데 그러면 GDDR을 누가 만드냐? 똑같아요. 메모리 3사 만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하나를 팔았을 때 마진이 아, 마진. HBM이 50%면 GDDR은 10%. 이렇게 하면 동일한 매출이 발생해도 수익성이 뚝 떨어지니까 이거에 대한 우려는 있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은 주가에 반영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흔들리는 걸로 봐야 되는데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1년 이내 큰 변화가 있기는 쉽지 않다. 1년 이내에는 일단 메인 칩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GDR을 넣든 뭘 넣든 오히려 엔비디아가 중저가 칩을 빠르게 개발해서 여기 GDDR을 쓰게 되면 빠르게 메모리 업체까지 전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일단 제가 방금 말했지만 엔비디아가 어떤 선택할지 현재에서 모르겠다. 네. 여전히 고성능 칩을 고수할지 중저가 자기도 개발할지 요건 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젠수랑이 어떤 판단할지 재밌어집니다. 네. 자, 그렇다면 SK 하이닉스 혹은 뭐 한미 반도체, 이스페타시스 이렇게 연결되는 우리 밸류 체인들 있잖아요. 지금 너무 이 급락이 좀 세게 나오는데 이때 불확실한 어떤 미래를 회피하기 위해서 비중을 줄이는 게 낫다고 보세요? 아니면 그냥 지금은 오히려 뭐랄까 리스크에 베팅을 해야 될 때라고 보세요? 그건 이제 제가 사실은 좀 차트나 여러 가지 실적들을 좀 봐야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잠깐 빠졌다고 무조건 사는 것도 위험하죠. 이 영향이 하루 갈지 3일 갈지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빠질 거 예상 안 했었다면 빠졌다가 다시 원래로 회복됐을 때 고민을 해서 결정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도를 하더라도 지금은 매도 시점이 아니라 반등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 그때 그래서 가서 이 이슈 있기 전의 상태로 주가가 됐을 때 이게 이제 앞으로도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그때 분석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하루하루가 확 급격히 바뀌지 않을 거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좀 디시전을 할 수가 있죠. 그 얘기는 이제 어쨌건 지금 이거는 심리적인 충격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건 다시 회복이 될 저는 것이다. 일시적인 것을 일단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우리 무어의 법칙 계속 이야기하기는 했었습니다만 참 이 기술이라는 게 누가 어떤 새로운 기술들을 내놓을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참 기술주 투자가 어려운 것 같은데, 근데 이 반도체 패권 전쟁 이제 이 반도체에서 이제 AI로 소프트웨어까지 넘어가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미중 이 패권 전쟁 상당히 심각해지는데요. 반도체 패권 전쟁에 뭐 저도 책에서 잠깐 언급하긴 했지만 제가 사실은 작년에 주목했던 게 뭐냐면 인텔이 실적 악화 뭐 이거가 아니었어요. 인텔이 매각될 수도 있다. 그것도 아니었어요.
인텔의 매각 주체로 거론된, 물론 소문이었지만 이 퀄컴이었다. 이 부분이 저는 의미심장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인텔은 요즘 뭐 조금 어려움을 겪는다 하지만 지난 30년 가까이 반도체 1위 기업이에요. 네. 왕자를 거의 놓친 적이 그랬죠. 2018년, 20년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도 딱히 삼성전자 1위를 했었는데 특별히 뭔가 잘해서라기보다는 디램 가격이 그냥 폭등했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했던 것밖에 없고 2023년에 근데 1위 자리를 차지했는데 삼성전자가 아니었고 엔비디아였어요. 엔비디아는 근데 뭐냐면 소프트웨어 기업이에요. 팹리스. 그다음에 인텔과 삼성전자는 IDM의 대표적인 기업. 칩 제조와 설계 다 같이 하는. 여기서 제가 뭐를 목격했는데 만약에 거대 자본이 인텔의 인수 주체로 들어왔다라면 저는 놀라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많이 있는 일이잖아요. 잠깐 갖고 있다 또 팔 거니까. 근데 팹리스 기업이 인수 주체로 거론이 됐다는 얘기는 이제 반도체 패권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넘어간 게 분명하구나. 그리고 엔비디아가 1위로 올라가선 거. 그 두 가지가 같이 동시에 일어났거든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반도체 전쟁도 이제는 아무리 칩을 잘 만들고 하드웨어 능력이 뛰어나도 소프트웨어 파워가 우세할 수밖에 없는 시대로 전환이 이미 된 것 같다라는 거라서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이정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딥시크도 보면은 뭔가 하드웨어에서 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좀 싼 걸 썼든 좋은 걸 써도 그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네로라 하는 소프트웨어 업체들을 누르고 중국의 생소한 스타트업 기업가 소프트웨어가 더 좋다라는 게 지금 증명된 것이 오히려 큰 충격이었던 거예요. 이만큼 우리가 이제는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에서 패권 전쟁에서 더 이제 핫 이슈가 될 것이고 앞으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패권 전쟁의 미래에 대해서도 좀 예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삼성전자나 이런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소기업에서도 우리가 소프트 파워가 너무 약하다. 소프트웨어 파워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자꾸 제조업 마인드로 그렇죠. 이쪽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 뭔가 유형의 뭔가 제품을 만드는 데만 이제 이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투자 아니면은 뭐 성장을 위한 여러 정책 이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나와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정부에서 또 해줄 수 있는 것도 역할이 제한적이긴 하잖아요. 일단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어쨌든 설계 관련된 좋은 인재들 많이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해주는 거. 지금 대학에 보면은 설계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학과의 정원과 공정 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정원을 10배, 20배, 30배 차이가 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공정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조가 강하잖아요. 소프트웨어가 약하잖아요. 설계가 약하잖아요. 이거를 기업들이 할 수는 없잖아요. 기업이 할 수 있는 건 좋은 인재를 조금 더 많이 영입해 오는 거지만 국내에 인재 인프라를 해줄 수 있는 건 아니라서 이런 부분에 정부가 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 얼마 전에 제가 경제학자하고 이 관련된 인터뷰를 좀 했는데 한국의 인재들이 미국으로 막 지금 너무 많이 빠져나간다고. 근데 인재들이 일단 이런 기술 쪽으로 좀 가져야 되는데 전부 의대 가려고 하니까. 한국의 특수성이 지금 그렇죠. 근데 그 근본 원인을 따져보면 의대는 내가 의사 기술 배우면은 혼자서 내가 노력하는 만큼 실력에 맞는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게 형성이 돼 있는데 기술직 앞만 해봐야 월급쟁이 뭐 해가지고 그러니까 보상에 대한 문제가 결국은 이슈가 되더라고요. 보상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되고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 때는 지금만큼 의대가 인기가 있지 않았잖아요. 대표님 시절도 그렇죠. 마찬가지지만 이건 뭐 우스갯소리로 하면은 제가 수능이 아니죠. 학력고사 끝나고 원서를 쓰려고 했을 때 뭐 굉장히 명문 모 의대에서 교수님 2명이나 집으로 찾아왔어요. 저는 이제 S대 공대 가려고 했는데 자기 학교 의대로 오면 석박사까지 전액 장학금에 유학도 시켜주고 교수까지 보장해준다 할 정도로 의대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진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공대 아닌 물리학과. 안 갔죠. 그래도 불구하고 저는 난 공대가 좋아. 근데 지금은 완전히 역전돼 있잖아요. 지나고 보니까 월급쟁이였고, 그렇죠? 그때 그럼 내가 의대를 갔으면 지금 행복할까? 뭐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은 완전히 그때 역전돼 있다라는 게 현실인 것 같고 말씀하신 보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사실은 다른 뭐 칼럼이 이런 데 몇 번 언급하긴 했어요. 무조건 우리가 모든 임금을 높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왜냐하면 뭐 기업으로서는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정말 능력이 있거나 좋은 퍼포먼스 있는 특정 인에 대해서는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전체 인건비에서 그거 얼마 안 되거든요. 그렇죠. 아니 뭔가 퍼포먼스를 그러니까 실적을 보인 거에는 그에 합당한 과감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두 가지가 가능해요. 하나는 아주 정말 좋은 기술을 개발했을 때 지재권에 대한 것들
파격적으로 거기에 보상을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는 싼 값에 기업에 넘기잖아요, 권리를. 그렇죠. 근데 그러지 말고 어쨌든 너 죽을 때까지 권한을 반반 나눠 갖는다라고 해버리면 목숨 걸고 남아있을 걸요. 대신에 너는 10년 동안은 삼성전자 남아있어야 돼. 하이닉스에 있어야 돼. 이런 조건이면 아마 그게 정말 돈이 될 것 같은 특허면 다 남아있을 겁니다. 이게 있고 또 하나는 연간 단위로 우리가 현재도 뭐 S급 인재는 좀 더 많이 하지만 그게 연봉의 2~3배 정도가 돼야 돼요. 네. 그러면 굳이 미국으로 안 갈걸요, 아마도. 능력이 있는 친구들이라면. 그래서 이번에 자사주 10조 원 쓰는 걸 가지고 그런 데다가 과감하게 썼다고 하는 의견들이 좀 저도 그렇습니다. 있긴 예를 들어서 하더라고요. 10조 원인데 그거를 1000명의 진짜 특급 인재한테 나눠주면 받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렇죠. 회사에서 어차피 지출할 돈이야. 근데 그 정말 스타급 1000명을 리텐 시킬 수 있다면 그건 굉장히 자사주 매입보다 효과가 클 거예요. 장기적으로 볼 때. 근데 또 하긴 거기에 하나 이야기하는 게 대신 또 회사가 조직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된다. 아, 그것도 맞죠. 그 S급 인재들 외국에서 막 엄청나게 스카우트 해가지고 데려왔지만 이건희 회장 때 임기 끝나면 다 돌아갔다. 제가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자동차 업계 예를 많이 들어요. 네. 제가 굳이 뭐 H사를 선전하려고 하는 거 아닌데 집은 없습니다. 지금 H사 자동차 H사 같은 그냥 경우에 현대차라고 하셔도 네, 돼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 몇 년에 걸쳐서 그런 인재 영입에 공을 들인 지 네. 포티두 다시라는 그러니까 자율주행 기술을 갖고 있는 스타트업인데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인수해버려요. 네. 기존의 사업하고 합쳐요. 여기에 높은 지위를 줘요. 아,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도저도 아니게 되죠.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현대차로 그냥 동화 흡수돼버려요. 그렇죠. 그다음에 기존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그냥 두질 않아요. 엄청난 견제와 방해와 그렇지, 모략과 지시가 있어요. 이러면은 기껏 좋은 사람을 찾아도 돈 들여서 가져와도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현대차는 정의성 회장이 그렇게 안 해서 반대로 했어요. 독자 경영, 사장 그대로 두고 오히려 본사에 있던 그 같은 업무를 한 인력을 보내버렸어요. 아, 이쪽에 흡수되게. 네. 이렇게 하니까 여전히 그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원래 포티도 다시 스타트업부터 갖고 있었는데 그 독자적인 기술과 아이디어와 그 사장의 마인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기술을 똑같이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SK 민재를 삼성전자 지금 말씀하셨지만 많은 돈을 들여서 뭐 집까지 아파트까지 강남에 주면서 뭐 데려왔지만 그냥 기존의 조직에 꽂아버린 거잖아요. 한 사람이 와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CEO를 바꾸는 거면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CEO, 최고 경영자가 아닌 이상은 아무리 직급이도 부사장급이 돼도 기존 조직에 는들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없는 거죠. 그게. 그렇죠. 인재들이 그러다 보면 재미없고 무기력함 느끼고 그냥 떠나는 거죠. 흥미 잃고. 그렇게 되면 의무 기간 끝나면 다 떠나는 거예요. 네, 하여튼 총체적으로 조직관리적인 측면서부터 한번 잘 고민을 하면서 하여튼 우리 한국의 또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인재를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 좀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제까지 반도체 패권 전쟁 저자이시죠 이주환 박사님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계좌 안녕하십니까? 언제까지 물린 종목들 바라만 보실 거예요? 사실 투자라는 게 간단합니다. 올라갈 종목 잘 찾아서 매수할 자리, 매도할 자리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주식 정말 쉬워집니다. 지금 보유 종목을 잘라야 할지 끌고 가야 될지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저도 7번 깡통을 차본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고민이 어떤 건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실패를 겪으면서 일어서게 해줬던 기법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양봉 나온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분명 좋은 장이 올 거니까 이 기회를 살리시면 좋겠습니다. 딱 8주만 집중하셔가지고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돈 버는 기법 다 배워가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쓰는 실전 기법을 총 8번의 VOD 강의와 16번의 라이브 강의로 모두 담았습니다. 직접 올라갈 종목 찾으실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 저와 함께 돈 벌어보시죠.